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은 장내 전 삼부토건 대표를, 모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특검 수사 관련 얘기, 그리고 정치 현안들 얘기 나눠봅니다. 신장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저번 때부터 얼굴이 조금 타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유,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그다음에 예.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많이 다녔더니 아무래도 얼굴이 좀 탔습니다. 예. 더 건강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세 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사건인지 조금 소개를 해 주시고요. 네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하는 배경이랄까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뭐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잠깐 그 소개를 드리면 네. 이게 2023년 5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갑자기 삼부토건 주가가 5배 이상 급증을 합니다. 주당 한 약 1,000원 하던 게 5,5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5월에서 7월 두 달 사이에. 근데 이게 주가가 한번 뛸 때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호재를 자꾸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키의 부인인 젤렌스카 여사를 5월 달에 만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차관을 제공한다고 MOU에 사인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났더니 원희룡 장관이 얼마 안 있다가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대통령이 7월 달에 그 유럽에 갔다가 비공개 일정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납니다. 요때 딱 그때마다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정점을 찍고 또 정리매매 단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쭉 빠지죠. 이게 아무리 봐도 주가 조작 패턴이랑 일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잘 잡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그 작년 6월 7월 이경에 소위 그 이종호 씨 멋쟁 해병 카톡방, 네. 즉 임성근 구명 로비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 카톡방에 네. 3분의 1 체크하고 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3부가 뭐냐? 처음에 뭐 유상범 의원인가요? 누가 한 분이 이거 골프장 3부 아니냐? 야간. 그랬더니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1부, 2부하고 야간 골프요? 예. 네.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이거 3부 토건이구나. 네. 라고 해서 날짜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3분의 1 체크하고 라는 단톡방 이종호 씨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틀 뒤에 김건희 여사하고 젤렌스키의 부인 영부인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 3부의 주가 조작이 국가를 이용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 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예.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들여다봤냐. 1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작년 7월 달 대답이 기준으로 뭐였습니까? 금융위원장.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년 7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금융위가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에서 네.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거 들여다봤는데 이거 주가 조작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 9월 넘어가면서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금감원에서 보고를 해서 주가 조작 액수가 처음에는 100억대다라고 해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노컷뉴스 단독으로 나온 바에 따르면 한 66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원래 금감원에서 본인들이 이제 계좌 추적을 쭉 했어요. 네. 계좌 추적을 한 이후에 이제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라고 4월 5일 날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네. 그랬는데 검찰이 반사를 해버려요. 나는 수사 이거 못하겠어. 이유가요? 왜? 전문성은 금감원이 더 있잖아. 주가 조작은 하면서 다시 넘겨버려요. 예. 이거는 사실은 폭탄 돌리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추적은 다 돼 있고 금감원에서도 이거 주가 조작이 있었다. 최소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게 약 600억 원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하지 않았어요. 사건 넘겼는데 그냥 금감원으로 다시 니들이 전문성 있으니까 니들이 더 해. 근데 금감원에서는 우리는 압수수색 못 하는데요. 압수수색 권한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특검이 내가 할게 하고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 네. 삼부토건 뭐 DYD 웰바이오텍 뭐 이런 데를 13군데 압수수색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자, 압수수색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문제를 신장식 의원님이 제기하셔서 네. 좀 그동안 쭉 팔로우한 게 있기 때문에 의혹을 정리한 의견서를 김건희 특검이 제출하겠다고 네네. 밝히셨잖아요. 네. 제출하셨습니까? 내일 오후 예. 3시경에 예. 김건희 특검의 사건을 4개씩 특검보들이 나눠 맡았는데 예. 그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맡고 있는 특검보를 직접 만나서 예. 의견서를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어떤 겁니까? 여기가 이제 쭉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계좌 추적을 했는데 네. 제가 계속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을 국회로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봤던 건 뭐냐면 네. 이 조사를 한 게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가 아니라 예. 그거보다 1년 3개월 뒤에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런 주가 조작을 적출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건가? 무능한 건가? 능력 혹은 의지? 예. 예. 내지는 아니면 적출을 제대로 했어. 능력 있어. 예. 근데 추가적으로 주가 조작 조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이상심리 진단만 하고 조사로 나아가지 못한 게 네.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 대한 그러니까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어느 분들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뭐 1년여 넘는 동안에 축적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특검에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 신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가 조작 그 자체에 대한 수사도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외압이라면 외압의 실체를 규명해야 되고요. 만약 정말 우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무능했다. 이 정도 주가 조작을 적출을 못 해냈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새롭게 혁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혁신이냐 외압이냐. 알겠습니다. 그 예. 주가 조작 그 자체 플러스 외압 의혹까지 네, 같이 이제 그렇습니다.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김건희 특검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도 이제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 윤상현 의원 사무실, 김영선 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주거지 네.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특검이 공천 개입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느냐라고 네. 하는 거죠. 특히 누구예요? 저기 창원에서 그 당선되셨던 우리 여성 국회의원 김영선. 예, 갑자기 이름 죄송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잡아댔었잖아요. 난 김영선 뭐 알지도 모르고 윤상현이 당시 보궐선거 공천 그 위원장이었는지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알고 계셨더라고. 상현이한테 뭐 얘기했고 뭐 등등등. 이 부분을 빠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이유는 네. 다른 것보다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은 공소시효가 짧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삼부토건 건은 아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시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춘 거고 나머지 사건 지금 이게 이제 선거 개입 그 공천 개입 문제를 하는 거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필요하면 빠르게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부분은 아마 빠르게 기소를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은 정치 보복이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뭐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잡아댔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나는 공천관리위원장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 녹취록 그 나온 거 보면 상현이한테 내가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의혹을 밝혀야죠. 정치 보복이 아니라 만약 정말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밝혀줘야죠. 네. 예. 자, 내란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내일 네, 오후에 내일이죠. 열립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윤석열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슈들이 보면 네. 기본적으로 증거와 정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이 부분에 그리고 비아폰 서버 삭제, 그다음에 소위 계엄 국무회의 때 직권남용 내지는 공문서 위조 혐의 네. 이런 것들은 이미 증거가 많이 다수 확보돼 있습니다. 다수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려면 윤석열 피고인이 지금 현재 피고인이죠. 윤석열 피고인 또 새로운 사건의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빨리 인정을 하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을 하면 오히려 저는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기존의 윤석열 피고인의 태도대로 혐의를 부인할 것 같은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예. 나는 몰랐다.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 불법적인 체포 시도였다. 이렇게 나오면 구속 가능성은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높아진다. 예.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법률로서 이거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법정에서 대응을 하는데 그거는 구속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볼 때 네.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니까 네. 구속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 네. 증거인멸 가능성, 증언을 또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구속시키거든요. 네.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보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사후 계엄 선포문 만드는데 공모했다는 그런 혐의 등인데 네. 그렇다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신병도 확보할 저는 가능성이 확보할 있다고 가능성이 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공문서 그러니까 회의록을 5분밖에 하지 않은 회의록을 50분 40분인가 50분 회의했다라고 강의구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사인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가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폐기하라고 했고 근데 네. 도둑질 한번 했으면 그냥 도둑질을 한 거지 그 물건 도둑질한 물건 돌려놨다고 해서 그 도둑질한 죄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국무위원들을 이거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그런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쪽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란의 소위 계엄령, 내란성 계엄령의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조 및 공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법률상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야 된다고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 자체를 합법화하기 위한 사후 합법화를 위한 방조 또는 공범 그렇게 볼 수 있다. 행위로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는 예.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본인한테까지 이게 내란의 죄가 방조나 공범으로 오니까 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고의로 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동기를 추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 개인적인 동기가 가장 강한 동인이라 이거죠. 예. 동기를 추정하게 되는 일까지를 놓고 보면 그런 걸 모두어서 보면 네. 내란 방조나 공범까지도 평가받을 수 있다. 최소한 방조 평가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활비가 부활했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네. 감사월
경찰 특활비입니다. 결국 검찰 특활비도 이제 법무부 통해서 이렇게 다시 생겨난 건데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모순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모순입니까? 뭐냐면 검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겁니다. 예. 직접 수사를 할 때 기밀성이 있는 그런 수사를 할 때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론도 당의 의견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직접 수사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제도가 개혁되면. 그러면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특활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이셨군요. 예. 옛날에 그 필요 없다고 없앨 때 그 차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없앴는데 왜 지금 부활시키냐 차원이 아니고 예. 직접 수사는 안 하면서 왜 특활비를 쓰냐? 그렇죠. 예. 그 너무 너무 명징하잖아요. 모순 논리적 모순입니다. 근데 물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네네. 하면 근데 이제 원래는 2개만 부패하고 경제만 남게 되거든요. 예, 기존에 예. 이제 6개 분야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가 예. 2개 분야만 남는단 말이죠. 근데 작년에 검찰 특활비가 80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그게 잘렸어요. 네네. 6개월 지났죠. 그럼 40억 원이에요. 근데 6개 수사 분야 중에서 2개 분야가 됐어요. 그러면은 3분의 1로 또 줄여야죠. 근데 40억 원. 즉 나머지 6개월 부분을 전체를 다 풀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보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하지 않거나 네. 또는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2개 비례해야죠. 근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해준 거예요.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모순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검찰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네. 소명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네. 소명하면 필요한 만큼 편성해 주겠다. 근데 소명을 안 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편성해 달라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검찰은 지난번에 법원에서 네. 이거 자료 다 밝혀라라고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이상하게 이상하게 가려가지고 막 잘 안 보이게 해서 억지로 내놔서 내역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게. 그래요. 예, 이랬단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례 원칙에 따라서 최소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도 제가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그 예산 심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걸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특활비 요청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회의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 소명을 해라.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은 특활비 다 편성해서 다 받아서 썼어요. 예. 근데 그 당시 언론에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됐냐면 혹시 그 김건희 여사 그 변호사 비용을 특활비에서 지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즉 특활비를 대통령의 기밀성을 유지하는 사업에 쓴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냥 주머니 돈 쓰듯이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명하면 편성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밀성이 있으니까 전체회의에서는 소명하지 못하겠다. 소위원회에 가서 소명하겠다라고 경호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처는 소위원회에 와서 비공개로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끝까지 소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이것도 그냥 무작정 잘랐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명이 중요하다. 예. 예. 소명하라고 하는데 경호처는 소명했고 대통령실은 소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얘기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다른 당 대표가 말씀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3인당의 한창민 대표께서 그 3인당 한창민 대표께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뭐 조국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소위 건폭이다라고 해서 건설 노동자들을 한 적게 잡아서 200명, 많이 잡으면 400명 정도 기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강릉지청 앞에서 내가 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건폭이라는 멸칭을 받아야 되냐라고 분을 못 참고 분신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세요. 양회동 씨라고. 이런 분들이 피해자니까 네. 그리고 감옥에 계신 분들도 아직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피해를 회복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가운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조국 전 대표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실태 파악을 빠르게 좀 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상호 수석에게 네.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그런 말씀은 드렸다고 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국민통합조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네. YS는 취임 9일 만에 DJ는 취임 10일 만에 대통합 사면을 하신 적이 있다. 민생사범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우리는 좀 늦었네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하신 건 아니네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사면권자의 전적인 뜻입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가 7월 1일자로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떤 인사가 특히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 소위 송강, 임세진 등 김학의 출금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입금지 사건 때 출입금지를 시킨 사람들이 차규근 의원, 네. 그 당시 출입급 정책본부장, 그 다음에 이광철 청와대 그 선임 행정관, 그 다음에 이규원 전 검사. 근데 이분들이 그때 억지 기소를 당하셔가지고 4년 반을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6월 5일 날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수사를 지휘하고 현장 수사관이 송강, 임세진 이런 분이에요. 그다음에 정진우 네.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영전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김학의 사건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분들은 지금 이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반려견,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니까 굉장히 그 행정 공무원들을 딱 틀어지고 제대로 어떤 생각을 과거에 가졌든 간에 내가 다 일 제대로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그 자신감을 가진 만큼 또 일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나 싶은 우려는 뭐냐면 우리 반려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내가 목줄 꼭 잡고 있으니까. 예. 글쎄요. 검찰이 그럴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자, 우려한다는 말씀해 주셨고. 자, 근데 조국 혁신당은 최근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공동 TF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은 좀 얼개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포인트 중에 좀 민주당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 대동소이한데요. 딱 예. 하나 크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떤 겁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당 안은 공소청 기소 전담하는 공소청은 법무부에 예.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하는 수사기관인 중수청은 행안부에다가 놓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행안부에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있잖아요. 너무 수사력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민간 통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것 때문에 국무총리실에다가 수사위원회를 둔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 이게 수사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거로 이제 수사위원회를 국가수사위원회를 네네. 두겠다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우려 때문에 중수청을 법무부에다 두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래야 수사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조국 혁신당 아닙니다. 예. 좀 합리적으로 이 안은 토론하고 조정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만약에 공동 TF가 출범을 하면은 예. 더 원활하게 논의할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신장식 의원님은 최근 노동이사제 관련 활동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노동이사제 이게 이제 시행된 지 공공부문 시행된 지 한 10년 가까이 돼간다고 하는데 네. 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요. 한국의 노동이사제 지금 현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네, 어떤 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한국 노동이사제는 사실 공공기관 중심으로 네네. 들어와 있고요.
국가공공기관은 이게 법률상의 어떤 뒷받침을 받고 있는데 네. 지방 공기업들은 법률상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고 지방에 따라서 조례로 제도적인 보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는 거죠. 공기업이 공기업도 공기업이고 지방 뭐 서울 말하자면 서울주택공사 뭐 이런데 서울도시개발공사 이런 데는 공기업이잖아요.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 공기업이냐 국가 공기업이냐 중요하지 않죠. 예. 예. 근데 제도적으로는 국가 공공기업은 제도적 기반이 법적 기반이 있고 지방 공기업은 법적 기반이 없으니까 매우 네. 불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적 기반을 좀 정확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가 필요하고요. 그런 네네.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노동이사제가 운영이 제대로 되면 아직은 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운영이 제대로 되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노동이사제가 실행되는 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도 노동이사를 찾아오고요. 경영진에서도 노동이사를 찾아와서 네. 이분들이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소위 그 쟁의가 줄어들어요. 노동이사가 뭐 어떻게 노동자가 무슨 이사까지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쟁의가 줄어듭니다. 갈등을 오히려 완화할 수가 있고 노동자의 목소리도 또 정확하게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이거보다는 네네. 갈등 중재하고 완화시키고 쟁의도 줄이는 순기능이 더 많다. 순기능이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는 더 많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고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